이게 글씨가 크니까 100페이지가 넘지. 그냥 한 페이지에 두 면씩 하면 돼요. 두 면씩. 지금은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책을 보고 열심히 하는 게 좋아. 나중에 7월달 8월달 돼가가 그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고도 등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표시해둬요. 그러니까 항상 등자가 들어가면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다예요. 소속 공인중개사든 중개보조이든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다 금지되는 거다. 그런데 그 법조문을 먼저 보면은 33조 1항이 있죠. 거기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적어놨어. 그래서 9호까지. 원래 7호까지 있었는데 뒤늦게 8호, 9호가 새로 신설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러세요. 그 다음에 그 2항이 있는데 2항에는 누구든지 일이 났어. 그 동그라미 딱 치고 그러세요. 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줄 거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해놨어. 그래서 이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기보다는 그 일반인들이 누구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항도 옛날에는 없었거든. 없었는데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그러세요. 새로 신설된 조항이다. 그러세요. 근데 내용은 굳이 안 해야도 상식적으로 다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 자, 223페이지로 갑니다. 그러세요. 23페이지. 그래서 저 밑에 2번으로 바로 가요. 적용 대상자 해놨는데, 그러세요. 이미 설명을 다 해놨어. 적용 대상자 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거고, 2항은 누구든지가 적용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그 양갈로 2번, 제일 밑에 양갈로 2번을 한번 봐봐요. 33조 제2항의 적용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정상적인 중개 업무를 방해하는 누구?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 아니잖아. 그렇죠. 일반인도 개업공인중개사 등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들의 어떤 업무 방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둔 규정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요 33조에서 꼭 한 문제는 1항 갖고 잘 등장해요. 2항보다는 1항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D페이지로 가서 하나하나씩 봅시다. 224페이지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되는 금지행위 9가지 나왔잖아. 그렇지. 9가지.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금지행위라고 딱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 중에 보면 이중등록 금지 이래 있잖아. 이중소속 금지 이래 돼 있잖아. 그렇죠. 그 금지행위하고 이 금지행위하고는 둘 다 금지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 지금 33조에서 적어놓은 금지행위들은 최소한 중개 업무를 의뢰인에 대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최소한 이거 정도는 꼭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추려놓은 9가지를 적어놓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금지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리 물으면 앞에 이중등록 금지, 이중소속 금지 이걸 묻는 게 아니고 33조 1항에 9가지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묻는 문제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법정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서 잔뜩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하도 시험 문제가 34회까지 이르다 보니까 많이 나온 사례들 위주로 다 편집해 놓은 거야. 자, 제목 갖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 동그라미. 그렇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9월달 주면 돼야 돼. 이 법정 중개 대상물 한 단어가 탁 나오면 바로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정착물, 임목, 강업재단, 공장재단 이 탁 튀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 물건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잖아. 그 물건의 뭐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 동그라미, 업 동그라미, 그렇죠. 이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국어 공부 시킵니다. 그렇죠. 국어 공부. 선박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검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선박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동그라미 친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였지?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검쟁이다 아니다? 검쟁이다. 임목은 법정 중개 대상물이잖아.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이제 그런 게 되는. 그 다음 또 연습시킵니다. 토지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검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검쟁이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행위 검쟁이가 아니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검쟁이는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개업공인중개사 하면은 세 종류가 있잖아. 그렇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잖아. 그럼 지금 봐봐요. 토지의 임대를 뭐다? 업으로 하는 행위. 검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쟁이가 아니다 하는 이 순간 여러분들은 반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토지의 임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저 앞에 14조에서 겸업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부동산 관리 대행업을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도록 안 돼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게 33조에서 말하는 검증행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걸 하게 되면은 33조 1항 위반이 아니고 14조 1항의 겸업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느 규정이라도 위반되면 뭐 하는 거잖아. 그렇죠? 알겠어요? 그 다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위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검증이는 아니잖아. 33조 1항 검증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럼 할 수 있느냐? 이 두 사람은 겸업의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 검증행위 공부를 할 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야. 검증행위가 아니라고 해도 무조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33조 1항 위반은 아니다라는 게야. 다른 법 규정에 위반되면 결국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그런 이치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봐봐요.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 되잖아. 토지 분양 대행 업무. 검증이 안 들어가잖아. 지금 9가지 안 들어가거든. 그럼 검증이 아니다 할 수 있느냐 따져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 할 수 있다라는 게 겸업 범위에 들어가잖아. 개인은 겸업에 제한이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조문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를 진도에 따라서는 하지만은 뒤에 조문 앞에 조문하고 공부 다 하고 나면은 두 조문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지금 한 번 들어갖고는 한 번 공부해갖고는 그 관계를 제대로 못 따져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보면은 우리 법조문의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것은 쉬운 문제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이 조문과 다른 조문과 뭐 관계 속에서 문제를 구성하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한번 미리 던져 볼까? 알겠어요? 들어볼까? 여러분들 토지 거래 허가제 하는 건 알죠? 뭐 경험이 있어서 알잖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허가부터 받아가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거 알잖아.
보통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을 25년도부터 많이 해제를 할 생각이 가지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게 되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봅니다. 실무적으로. 알겠어요? 그럼 사전에 허가받아서 매매를 해야 돼. 그럼 허가받아라라는 소리야. 그럼 허가받았어. 근데 허가받은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농지야. 어? 그럼 여러분들 농지법 공부하게 되면은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뭘 발급받아야 된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런데 이놈의 농지가 뭐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농지야. 알겠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그래가 농지 매매 계약 체결했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농지증 발급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농지인데. 그 여러분들이 토지거래 허가제 따로 공부할 것이고, 알겠어요? 농지증제도 따로 공부할 것인데, 두 가지를 이제 다 공부하고 나면은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걸 같이 아셔야 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처음에는 따로따로 공부기 때문에 그게 잘 안 엮어져요. 알겠어요? 이것도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제하는 건 많이 들어봐서 알 거 아닙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실거래가를 시군구청에다 신고해라 돼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신고 필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신고 필증을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거든. 취득 매수인은.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공시법 시간에 하려는 건 모르겠는데, 금인계약서 제도 하는 거 들어본다 안 들어본다? 들어봐요. 알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원인이 계약일 때는 그 등기 신청의 원인되는 계약서 있잖아. 매매 계약서. 그죠? 매매 계약서. 이런 거에다가 정려 계약서, 교환 계약서 이런 데다가 금인을 받아야 돼요. 시군구청에 가가. 그 금인받은 계약서를 등기소가가 등기 원인정서로 내야 돼. 그래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게 금인계약서 제도라. 근데 내가 실거래가 신고해라.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했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그럼 신고 필증 받았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려고 하니까 또 금인 받으래. 또 금인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실거래가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금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두 제도의 관계를 다 마무리 지어야 돼. 알겠어요? 따로따로 공부해도 나중에는 엮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검쟁이 이제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쳤잖아. 자, 그러면 또 국어 공부하면 더 시킵니다. 토지 매매 행위. 자,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내가 신분이 토지 매매 행위 검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검지지. 알겠어요? 제가 이 과목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중개행위와 중개업은 구별되는 거다라는 거잖아. 매매행위와 매매업은 구별되는 거다라는 소리죠. 알겠어요? 아니, 개업공인중개사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 수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있어야 돼. 팔았어. 그 매매 아니고. 그걸 검증으로 처벌하면 되는가? 안 되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고 또 샀어. 또 팔고 샀어. 또 팔고 샀어. 매매업 아이가. 그건 검쟁이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알겠어요? 그걸 왜 금지시키느냐라는 거지.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는 하지 말아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거래 상대방에 대해 피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무슨 일반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전문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근데 해야 돈이 될까 아닌가? 왜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개업공인중개사지만은 저 땅을 꼭 사가 팔고 싶어. 돈 남기고 싶어. 와이프 네 이름으로 사놓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이? 아니면 삼촌 네 이름 앞으로 사놓자. 이래 되는 거 아니고. 삼촌이나 와이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가? 아니잖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어디에 걸리노? 명의신탁에 또 걸리는 거야.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 신탁을 금지하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잖아. 근데 그거 걸리나? 안 들리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안 걸리잖아. 알겠어요? 예? 업이냐 업 아니냐라는 것을 이제 횟수만 갖고 따져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 단 한 번의 거래를 해도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도하에서 행한 행위지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업이라고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공부 다 했잖아. 횟수만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런데 횟수가 업이 되는 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하나의 판단 기준은 될 수 있지. 알겠습니까? 도박도 마찬가지잖아요. 알겠어요? 우리끼리 뭐 1,000원,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 치면 도박이다 도박 아니다. 아닌데 우리끼리 만원짜리 점당 만원 하면 도박이야. 근데 대기업의 회장님이 점당 만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 알겠어요.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앞에서 공부했잖아. 업이냐 아니냐 여부는 알겠어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끝. 두 번째로 갑니다. 225페이지로 갑니다. 알겠어요. 그 양갈로 3번 직접 거래와의 관계는 뒤에 가서 설명하면 되니까 그래서 놔두죠. 그리고 밑에 판례가 있죠. 지워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제가 이 책에 나오는 판례는 무조건 별표라 했는데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거는 지우라 했잖아. 지워요. 그 다음 2번 두 번째 검증입니다. 무등록업자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형사처벌 대상이죠. 3년짜리.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칩니다. 그를 통하여 중개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게요. 결국 무등록업자하고 협력하는 행위 하지 말아라 라는 거야.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모르고 협력했다가 들키있다. 그럼 검증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렇죠? 알면서가 중요해. 알았어요? 그럼 나머지는 끝. 그렇죠? 이건 뭐 출제할 거리가 그거밖에 없어. 그 다음에 세 번째 검증이 별표. 이 검증이 9가지 중에서도 가장 자주 활용하는 검증이라요. 그렇죠? 실무상으로도 많이 등장하고. 사례, 정려,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되어 있죠. 어떤 명목 동그라미 치고. 그렇죠? 32조, 이 숫자는 필요 없어요. 보수, 중개 보수가 32조 가면 나와요. 그리고 실비도 32조에 가면 다 나와요. 32조 규정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초과 동그라미 금품을 받는 행위 하지 말아라. 금품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친 위주로 점검을 잘 하시면 돼. 그럼 이 문장을 반대로 뒤집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뭐밖에 없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례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사례 쪼로 뭐다 돈 주는 것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례 정려 그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간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오로지 받을 수 있는 명목의 금품은 뭐밖에 없다? 중개보수하고 실비 요거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중개 보수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거야.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대가. 이게 중개 보수냐 아니냐. 대가 받긴 받았어. 알겠어요? 이거 중개 보수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개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중개행위의 대가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왜?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알선은 중개행위도 아니다라는 게요. 그럼 권리금 알선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알겠어요? 법에서 규정을 둔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합의된 보수를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이리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례 정리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말아라 하는 거는 중개행위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거는 보수하고 실비뿐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개행위 외에 다른 행위의 대가는 알겠어요? 이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초과 가는 걸 둥글러 봐서 32조 가서 나중에 중개보수와 실비를 공부해보면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그 한도를 1원이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초과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질 때 금전만 따지지 말아라라는 거야. 에? 물건도 따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금품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요, 금품 하는 거는 금전 말고 물품도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아주 유치하게 옛날에 8회쯤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20년 넘었다 이 말이야. 그때 중개사 자격 시험이 8회 시험이 어려웠거든. 그때는 이제 억지 사례를 만들어가 시험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로 뭐다 고맙다는 표시로 중개 보수 이외에 행운의 열쇠 금 한 냥을 받았다 이렇게 썼는 거야. 시험 지문이야. 이게 위반이다 위반이다 위반이다라는 소리예요. 알았어요. 뭐 그걸 내니까 그 뒤에 9회인가 11회 때인가는 뭐다 미술품 뭐 한 품을 받았다 이런 것도 내고. 요즘은 그런 식의 유치한 사례를 억지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판례를 위주로 많이 만들어내지. 그래서 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판례가 좀 많아요. 그 동그라미 1번 봐봐요. 거기에 보면은 사례비나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뭐 초과하는 때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 금액이 소정의 보수를 초과하는 때 그거 줄 거나요. 그러면 이 판례는 조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게 내린 판결입니다. 저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실비뿐인데 사례비 받았어. 수고비 받았어. 받았는데 이 사례비하고 수고비를 받았는 보수하고 합쳐봐도 한도를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사례비 받긴 받았는데 원래 받았는 중개보수하고 합쳐봐도 총 금액이 보수 한도를 초과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 판결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좀 유리하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초과하지만 않는다면은 사례비 수고비 받아도 봐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판례다. 자, 그 다음 됐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 뭐 당자수표 이야기가 눈에 탁 들어오네.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자수표를 교받았어. 위반이가 위반이가? 위반이야. 한도 초과이 적혀져 있는 당자수표를 받았어. 받았는데 그놈이 사후에 우회대부터 부도 처리됐다 말이지. 알았어요? 아니면 사후에 그대로 반환됐다 하는 말이 있어. 알았어요? 그래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된다라는 소리야. 알았어요? 무슨 소리지? 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당자수표를 받는 순간 범죄는 완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범죄 그런 말을 가감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33조 1항에 금지행위라고 1호부터 9호까지 9가지를 쭉 열거해놨잖아. 이거 전부 다 범죄입니다. 그 제가 범죄의 개념은 형벌 대상이 되는 불법을 다 범죄라 그랬잖아. 이 1호부터 9호까지는 다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다 법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9가지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무슨 행위다? 범죄 행위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당자수표를 딱 받는 순간 그 범죄가 뭐 완성돼 버리, 기수돼 버리, 기수범이 돼 버려요. 그래서 사후에 부도 처리되거나 아니면 반환됐다 하더라도 범죄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다, 대상이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라요. 여러분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가 물건을 훔쳤어. 절도죄가 절도죄가 절도죄다. 알겠어요? 그런데 안 들키 있어 아직까지. 그런데 자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리 살아가 안 되겠다 싶어가 다시 몰래 들어가가 제자리 갖다 놓고 왔어. 그거 사실이 들켰어. 절도죄가 절도죄 아이가? 절도죄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단지 그대로 반환 처리됐다, 부도 처리됐다 하는 이 사실은 맞잖아. 이 사실은 죄는 이미 성립됐고 처벌할 때 형량, 책임의 양을 따질 때 고려할 요소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반성하는 건 좋은 거야. 알겠어요? 책임의 양이 깎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밑에 3번 봐봐요.
현금 이외에 물품으로 수령한 경우 즉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차량 등을 받는 행위도 주는 사람도 없다. 그 가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면 뭐 검쟁이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물품 동그라미 친 이유가 그 있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에 4번에 소위 무슨 중개계약? 순가 중개계약 동그라미 칩니다. 아까 중개계약 도표 봤죠? 중개계약의 종류 도표 봤잖아. 어? 봤잖아. 요 순가 중개계약 요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렇죠?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요 순가와 정가 중개계약의 구별은 중개보수의 지급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했을 때 중개계약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순가와 정가 이렇게 알으세요. 그러면 순가 중개의 개념이 뭐냐? 의뢰인의 희망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 계약을 성립시켜줬어. 매도인이 의뢰할 때 나는 3억만 받으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중개 완성한 금액을 보니까 3억 5천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초과된 금액 5천만 원 있잖아. 그걸 중개 보수조로 다 주겠다. 자기는 3억만 받으면 되니까 이렇게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뭐라 한다? 순가 중개 계약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받을 돈 3억이니까 다 받으면 되잖아. 알겠어요? 됐지? 그러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가 5천만 원 가져갈 거니까 법정 한도 초과다 초과이다? 초과죠? 자 그러면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했어. 했는데 그 순가 중개 계약의 내용대로 초과된 금액을 가져갔어. 개업공인. 근데 초과된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아까는 5천 겠지만. 그럼 100만 원은 법정 보수 한도 초과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위반은 없어요. 그러면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게야. 알겠어요? 순가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조로 가져간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면은 불법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응? 뭐가? 현실적으로 제법 행해지는 걸로 소문이 나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고객이 순가 중개 의뢰를 했다는 것은 초과된 금액 다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해 주는 거잖아. 그럼 받아가면 5천만 원 가져가면 위반이 되잖아 결국. 그럼 뭐 주는 걸 안 받아가면 망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영수증 쪼개기 이야기 나왔잖아요. 법정 한도 보수가 300이라면 300만 원짜리 영수증 끊어주고 나머지 4,700만 원은 뭐 컨설팅 영수증 끊어주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돈은 성격이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성격이. 5천만 원 받아갔는데 그 5천만 원 중에 중개보수는 얼마? 300. 나머지 4,700은 뭐 중개보수가 아니다. 받긴 받았지만 중개보수가 아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내가 초과하지 않았지 않느냐. 증거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성격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봐요.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보면은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이러잖아. 그렇잖아? 그럼 월세하고 보증금하고 돈의 성격이 같나? 다르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보증금을 얼마로 할 거냐, 월세를 얼마로 할 거냐, 그걸 신중하게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보증금 어차피 돌려받는 거다, 안 돌려받는 거다? 돌려받는 거다. 근데 월세는 돌려받는 게고 안 돌려받는 게고 안 돌려받는 거잖아.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정가 중개계약은 법정 중개보수 한도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중개를 하면 그 정가 중개계약이야. 그걸 이제 정가하기도 하고 어떤 교재 보면 정률 중개계약이라고도 해요.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나라마다 이제 보수 시스템이 다르거든. 우리나라는 정률 중개계약 시스템이야. 정가가 아니고 중개보수를 금액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고 비율을 적어놨거든. 프로테이지를 적어놨거든. 근데 어떤 나라는 아예 프로테이지를 안 적어놓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적어놓은 나라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정가, 비율을 적어놓으면 뭐 정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률 중개계약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뢰인으로서 그 많은 중개업자 개업권 중에서 한 개업권을 딱 정했어. 그 당신한테만 전속적 중개 권한을 부여하겠다라고 의뢰하면서 나는 이 집을 팔면서 3억만 받으면 되니까 초과된 금액이
5천이 되든 3천이 되든 그건 다 중개보수조로 당신이 가져가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의뢰를 했어. 그럼 우리들이 중개계약 체결한 거는 전속 중개계약이면서 순가 중개계약이 되는 거야. 그렇지? 전속 중개계약이면서 뭐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야. 자, 그러면서 거기서 말을 한 번 더 해. 의뢰인이 당신 믿고 전속으로 중개를 했는데 내가 당신 능력을 왜 믿노? 알겠어요? 그래도 당신을 믿고 전속 중개를 하겠다. 그런 대신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알겠어요? 공동으로 중개하는 것도 본 의뢰인으로서는 허용하겠다라고 의사표시까지 같이 했어. 그러면 우리들이 체결한 중개계약은 전속이면서 공동이면서 순가 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개계약의 종류가 몇 가지고 하는데 7가지 하면 안 되는 거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구분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알겠어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전속 중개계약이면서 뭐 공동 중개계약의 형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지. 요즘은 뭐 단독 중개 거의 없잖아.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 양가로 2번에 초과보수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초과보수의 효력. 그러면 자연채무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무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우리가 뭐 사법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판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은 무슨 법규에 속하는 것? 강행법규라. 알겠어요? 그래서 줄 다 꺼요. 강행법규 거부터 속하는 것은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뭐다? 무효다. 알겠어요? 무효. 강행법규 위반된 약정이니까 뭐 무효다. 그래서 이미 초과된 보수를 받았어. 받았다면 무효로부터 얻은 이득 아이가. 그럼 무슨 이득이 되노? 부당이득이 되니까 반환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하는 판례라. 알겠습니까? 쉬워. 그렇죠? 그 뒤늦게라도 돌려하면 돌려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아예 뭐 영성 쪼개게 확실하게 구분해놔 버려야 뒤늦게 돌려 갈 명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그렇게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지불할 때 통장으로 받는 사람도 없어요. 알겠어요? 통장을 받으면 다 명분이 드러나는데. 알겠어요? 그 대신에 이제 의뢰인한테도 좀 덕이 되도록 뭐 해야 한다. 해야 되는 거지. 서로가 좋아야 그게 문제 불법이라도 묻어지고 가는 거지. 알겠어요? 이런 거는 이제 강의 시간에 이야기할 건 못 되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야 이해도가 높아가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금지로 갑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무슨 사항? 거래상 중요사항 동그라미 딱 칩니다.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어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하지 마라. 저 소위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중개할 때 그릇된 정보 제공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인데 무슨 사항에 대해서 어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라. 거래상 중요사항. 그럼 반대로 안 중요한 사항 안 중요한 사항을 뭐 잘못 제공해가지고 어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어. 그러면 금지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건 틀림없잖아. 그래서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는 거야.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은 손해가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되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래상 중요사항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알겠어요? 그건 이제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중요사항이다 아니다? 중요사항이다라는 게요.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의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가격 등에 관한 사항들도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났지? 알겠어요? 당연하죠.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한 사항, 가격 등에 관한 사항, 거래상 중요사항이다. 이다. 중요사항이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느냐 하면은 243페이지로 가요. 243페이지 가면은 표가 하나 있지? 표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 거는 아까 나왔던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할 사항이잖아.
왼쪽은 아직 공부 안 했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뭐 확인 설명 사항.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쭉 적어놨지. 그러세요. 이런 사항들 대충 보니까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거래상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전문가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해 줘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227페이지 되돌아오면은 이 검쟁이 4번에서 등장하는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하면 우리 25조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할 사항을 주로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방금 그 확인 설명사항 9가지를 쭉 봤는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정확하게 조사 확인할 능력이 있어 비나 없어 비나? 없어 비.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증을 저것도 취득했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 9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확인할 능력이 어느 정도 최소한 갖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알겠어요? 그걸 확인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론도 공부하고 민법도 공부하고 공시법도 공부하고 세법도 공부하고 다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확인 설명할 사항에 거래 예정 금액 하는 것도 있나 없나? 9가지에. 있을 수 없어. 있죠? 그럼 그 거래 예정 금액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돼. 확인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감정평가 지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 9가지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 하는 거 있나 없나? 9가지 봐봐요. 있죠?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계략적인 사항 하는 게 있잖아. 그걸 확인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세법 과목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옛날에 한때 세법을 중개사 자격시험에서 빼작했단 말이지. 그 왜 빼작하는 논리가 나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다는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양도소득세를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없어요. 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에 관한 사항이거든. 그럼 양도세는 이전 조세단 말이지. 취득조세가 아니단 말이지. 그러면 설명할 대상인 조세가 아니야. 그 법적으로는 양도세 설명 의무가 없어요. 없는데 현실에서 양도세를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요? 그 취득세 이런 거야 뭐 물어본다 안 물어봐 뭐 그런 거는 뭐 어차피 알겠어요. 계산에 따라서 뭐 큰 금액도 되질 않거든.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무사가 내놓고 내는 기고 뭐 그런 게. 그 양도세를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중개사가 자꾸 현실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빼작하면서도 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때 빼자 세법 과목을 빼고 이제 경제학 과목을 하나 집어넣자 해서 뭐 이런 논리가 많았어. 알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해야 되나? 해야 되죠. 그러니까 민법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되는 게야. 그렇죠. 다 우리 중개사 자격시험 공부하는 것들이 꼭 확인 설명할 사항 때문에 만들어진 거다. 이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9가지 외우는데도 조금 보탬이 될 거야. 시험 과목을 생각하면 대충 맞아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공시법 봐봐요. 공시법 왜 공부하느냐? 그런 사항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그 소재지다, 지목이다, 지목 면적 이런 거 중개대상물을 뭐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이런 것들 다 공시장부에 돼 있나 안 돼 있나? 돼 있잖아. 그 공시 제도를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그러니까 공시법 공부하는 거예요. 장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장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다 토지 재장이 왜 생기는지 한 번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알겠어요? 그렇단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험이 동원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공시법 공부 한 달 했어요? 지적 공부가 뭐고? 지적 공부. 지적 공부를 뭐를 지적 공부라고 해요? 공부. 7가지 장부를 지적 공부라 그러지. 그러세요? 7가지 장부를 지적 공부라 그래요. 그 7가지가 뭐고? 이 요즘에 이쪽 과목에서 잘 안 되는데요. 과거에 그 중개 실무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이거 완전 공시법 문제인데 실물티 나오는 거야.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이런 게 실무 문제로 티 나왔어. 여보세요. 그렇게 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중개 실무 과목이잖아.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과목이기 때문에 출제 범위에 실무가 꼬리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민법 물어봐도 관계없고 계륵 물어봐도 관계없고 공법 물어봐도 관계없고 세금 물어봐도 관계없는 거야. 여보세요. 지적공부 대장 두 개가 뭐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뭐가 있노? 지적도. 그럼 뭐가 있노? 임야도. 그 다음 뭐가 있노?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 뭐?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 뭐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몇 개고?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지. 그렇죠. 그 7개 장부를 뭐 지적 공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를 갖다가 등록해 놓으면 뭐다? 전산 정보 시스템이 있어. 그것도 지적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거 다 볼 줄 알았나 몰란다. 그러면 공시법 시험 문제 이거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이거 물을지 이거 물을지 이거 물을지 몰라. 알겠어요. 공시법 문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는 거 옛날에는 수치 지적부라 그랬어요. 그렇죠. 뭐 등록하는 거고? 아니 경계를 좌표의 형식으로 등록하는 거야. 그렇죠. 경계를 좌표의 형식으로 등록하는 거야. 그럼 원래 토지의 경계는 어디에 등록하노? 요 등록하지. 도면에 등록하는 거잖아. 도면에 등록하잖아. 그 도면에는 선으로 등록하고 선으로. 선으로. 요거는 뭐다? 좌표의 형식으로 등록하는 거다. 어느 게 정확하노? 이게 정확하지. 그래서요. 그래서 요거는 비싼 땅만 만들어 놨어. 이거는 안 비싼 땅 만들어 놓고. 그래서요. 그 비싼 땅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그 비싼 땅이 어느 땅이 비싼 땅이고? 개발 사업이 다 이루어진 땅이 비싼 땅이야. 그래서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 다음 됐죠.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할 사항이 주로 거래사항 중요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됐고 229페이지로 갑니다. 그렇죠. 그 위에 양갈로 4번에 그 손해 발생 요부 해놨잖아. 이건 뭐 읽어보나 뻔합니다. 자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하면서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뢰인이 똑똑해가지고 의뢰인 지가 스스로 조사 확인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증일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저질렀다라는 거야. 그래서 손해가 꼭 발생됐느냐 안 됐느냐 따질 필요도 없이 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은 행위만 있으면 검증이가 성립된다라는 그런 소리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나마 다행이지. 그래서요. 손해가 발생 안 했으면은 검증이로 처분만 받으면 되지 손해배상 책임은 안 져도 되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참 이 이치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알겠어요. 불법 행위를 저지르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상대방이 피해 입은 게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책임 안 지는 거야. 그런 걸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다행이다. 이칸다. 알겠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책임질 결과가 없어요. 그 얼마나 다행이고. 알겠어요. 근데 내가 잘못했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어. 그만. 알겠어요. 그럼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런다? 불행이다. 이칸다. 알겠어요. 그럼 불행이 좋으나 다행이 좋으나? 다행이 좋은 거지. 알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대방이 책임질 뭐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위 그 자체가 뭐다 비난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책임을 묻는 거야. 알겠어요. 형사 책임을 묻든지 행정상 책임을 묻든지. 알겠어요. 그런데 책임질 결과가 발생 안 됐기 때문에 손해 발생한 건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지는 않는 거지. 알겠어요. 상징 이치대로 따지면 돼.
그 다음 229페이지에 요거 5번까지만 합시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동그라미,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 관련 정서 등 동그라미,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 동그라미, 매매를 업 동그라미, 한 번에 동그라미.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볼게요. 거꾸로 읽어볼게. 이 5번의 검증을 보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도 뭐야? 매매업도 뭐하지만은 중개도 뭐야? 중개업을 본업으로 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인데 중개도 뭐야?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중개 대상, 매매업의 대상이 정서기 때문에 그래. 정서. 그 정서가 도대체 어떤 정서길래 중개도 못하도록 막아놨느냐? 금지된 정서라서 그래. 알았어요? 뭐가 금지되어 있느냐?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양도나 알선을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고 있는 정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런 정서들이 도대체 어떤 정서들이냐? 여러분들 봐봐요. 입주자 저축 정서, 정서, 양도, 알선 법에서 허용해놨나 금지해놨나? 금지해놨어. 금지돼. 그게 정서다 이 말이야. 그 정서의 거래를 알선도 중개도 하지 말아라라는 거야. 다른 법에서 다 금지되어 있는 정서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대표적인 예로는 입주자 저축정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증명서,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대책자 확인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다 적어놨잖아. 안 외워도 돼. 알겠습니까? 이런 정서들의 공통점이 뭐고? 공통점을 이해하면요. 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되나는지 이해가 돼요. 이런 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이가? 이런 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지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일정한 부동산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정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 우선적 지위를 주는 그런 정서를, 거래를 허용해봐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 응? 난리 난다 하면 그렇지. 돈 많은 사람들이 저가 다 해먹는다. 맞아요. 그 이치다 이 말. 이런 지위 내지 자격을 주는 거는 다 뭐 이유가 있잖아. 그렇죠. 소위 보면 무주택 서민들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거래를 허용해버리면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쏴버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선권을 행사해버리잖아. 그러면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을 다 금지시켜놨고. 근데 그걸 갖다가 현실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나서가 중개하지도 말고 거기 또 돈 된답시고 매매업도 하지 말아라 이 소리다. 그게. 알겠어요? 됐죠? 그러면 이해 다 돼버렸어. 알겠어요? 다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부동산 공법 공부하게 되면은 주택법도 시험 과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아마 많이 나오면 2문제 정도일이 나올 건데 그거 가면 입주자 저축정서, 주택상환사채 이런 거 공부한다는다 합니다. 한 문제 잘 나옵니다. 거기서도. 알겠어요? 공부했나요? 근데 이런 거, 알겠어요? 뒷페이지 봐봐요. 뒷페이지 요것만 하고. 알겠어요? 양갈로 3번에 관련 정서가 아닌 것은 중개 가능하다 해놨잖아. 관례가 뭐? 분양권이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잖아. 그 저 앞에서 공부할 때 중개대상물이다 했나 아니다 했나? 중개대상물이다.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도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이런 거는 중개대상물이야. 중개도 돼. 그러면 그런 분양권도 정서는 정서 아이가. 그렇죠. 정서인데 요 금지행위 5번에서 말하는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정서에는 속한다, 안 속한다? 안 속한다라는 걸 꼭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서라고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말아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봐봐요. 입주권 하는 것도 있어. 입주권도. 우리 입주권 하는 거 보통 도시및 주관경정비법 정비사업 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입주권도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알겠어요? 안 되는 입주권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정서에 속하는 거야. 그럼 중개 대상이 되는 입주권은 뭐
분양권과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아서 뭐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맹또 입주권이라 하거든. 근데 그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동호수까지 정해지게 되면은 그때도 입주권이라고 하거든. 그때는 분양권과 똑같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다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 사업에 대한 절차도 이해가 되면은 언제부터 그 입주권이 거래가 가능해질 것인지 알 수 있겠대. 언제부터 거래가 가능한 건지. 조합원의 지위 있잖아.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있잖아. 내가 조합원의 지위, 조합원 정서 거래가 된다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딱지하는 거야. 경우에 따라서 물딱지하는 것도 생기지만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금지되는 정서에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 그걸 잘 구별해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5번까지 공부를 했어요. 5번까지. 다음 시간에 이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쨌든 진행해 봅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오후에 또 수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칩시다.